안녕하세요. 최지민 박사의 통계TV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통계학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란 무엇입니까? 자, 처음 만나는 친구와 너희 분반의 학생 수는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대비 올해는 비가 더 많이 왔는지, 그리고 기온은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나타냅니다. 자, 이처럼 사회나 자연 현상을 의미 있는 숫자로 요약한 것을 바로 우리는 통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치와 경향에 힘입어서 잴 수 없는 것도 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날씨 정보입니다. 자,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빨래 지수, 외출 지수, 운동 지수, 세차 지수, 우산 지수, 수면 지수 등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불쾌 지수, 식중독 지수, 냉방 지수, 자외선 지수와 같이 예전에는 잴 수 없었던 것을 숫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움직임, 이것이 바로 수치화, 계량화 경향인데요. 자, 모두 0부터 100까지의 척도를 가지고 정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그 개인적인 감정은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것들도 숫자로 나타내어서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 많이 일고 있습니다. 삶의 질 척도를 개발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있고요. 또 행복지수, 환경지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울지수, 그렇죠? 나르시시즘 지수, 자존감, 독립성, 자율성, 사회성, 이런 것들도 개발된 척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문에 응답을 하면 그것을 측정해주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자, 통계학이란 이런 의미 있는 숫자, 통계를 어떻게 하면 잘 수집해서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로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가, 거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합계 출산율 자료인데요.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 명당 평생에 걸쳐서 낳는 자녀의 수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면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 예전만큼 영아 사망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임기까지 생존하지 못할 사람들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는 한 가정에서 2.1명을 출산하여야만 인구 대체율이 100%가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여성이 낳는 자녀의 수, 즉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 직후에 농사를 짓고 또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때 이후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덮어놓고 낳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실제로 82, 3년도 경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2000년도 이후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현재 1.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바로 아래 보시는 이 그림처럼요.
노령화 지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총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그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술 통계를 이용해서 요약한 그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은 가장 낮고,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은 이보다 더 낮죠.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행복지수가 낮으며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며 최고 수준의 연간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사회복지는 다소 낮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중산층의 평균 모습은 어떨까? 다음 그림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횟수는 2.3회, 1회에 63,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또 3명 중에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2명, 그리고 매일 2잔의 커피를 마시고 점심값으로 평균 6,200원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통계라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빈도 분석, 기술 통계는 매우 큰 정보를 주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편에 이 사람은 나이팅게일입니다. 기초통계학 수업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1854년 크림 전쟁 당시에 38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터키에 있는 영국군의 야전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서 병원에 온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영국 관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스스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알지 못하던 때이며, 또 나이팅게일 역시 간호학이라는 전공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더러운 위생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세탁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병원 관리학이나 보건 행정 이런 학과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의무 기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때였죠. 당시 병원 관리가 형편이 없어서 그때 나이팅게일이 했던 게 바로 언제 입원해서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의무 기록표를 만들어서 입원 환자의 진단, 부상 내용, 치료 내용, 그 다음에 추가 질병의 감염 여부, 그리고 치료 결과, 퇴원을 했는지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꼼꼼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창의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그림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칵스캄즈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몇백 페이지가 되는 보고서를 단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영국의 관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원그림의 시초가 되는 장미 그림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파이 조각은
그 원 그림을 30도로 나누어서 계월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 색깔 부분은 추가적인 2차 감염에 의해서 굳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된 사람들의 비율이고요. 빨간 색깔 부분이 전장에서의 치명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미생 상태가 개선되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고, 실제로 나이팅게일이 오고 난 6개월 뒤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이때 영국군의 사망률이 42%에서 2%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귀국했을 당시에 나이팅게일은 유명인사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전통이 깊은 영국 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되었는데, 이 당시 여성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아주 매우 파격적인 배우라고 볼 수가 있고, 유명한 통계학자 칼 피어슨도 나이팅게일의 이러한 업적을 예언자라고까지 하면서 매우 칭송했고, 나이팅게일이 응용통계학 발전에 매우 큰 업적을 세웠다고 사람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지도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 또 앱을 이용해서 나이팅게일 업적보다도 매우 발빠르게 이것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너무나 당연히 사용하고 있지만, 나이팅게일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이러한 업적이 아주 획기적인 작업이었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그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세계 제1의 유통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을 아마존에 주문해서 보기도 했어요. 아마존은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40대의 주부가 요리책을 사면 다른 40대 주부가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사람이 샀던 책을 추천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책을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고 장바구니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장바구니 내역을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켓을 살 때 셔츠와 구두, 넥타이를 같이 사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관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A라는 넥타이를 고르면 너 그거 관심 있어? 그거 클릭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자켓과 구두를 함께 구매하던데 이런 셔츠도 마음에 들지? 이렇게 추천을 했죠. 그래서 장바구니 안에 품목들의 연관성을 파악을 해서 추천을 했더니 매출이 30% 이상 증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의 아마존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아마존은 다른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자신의 쇼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러한 쇼루밍 전략을 써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1의 유통업체가 될 수 있었죠. 자, 어떤 여자 고객이 신발 가게에서 아주 많은 구두를 다 신어보고 난 뒤에 직원에게 아마존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이런 카툰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베스트바이라는 유통업체는 아마존 때문에 그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바코드를 다시 붙여야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에 그러한 큰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럴 텐데요. 지금 사실 2016년도에 백화점 매출보다도 모바일 쇼핑으로 인한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자료는 일부의 자료, 표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통계학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과학적인 학문이고, 인간의 어떤 특정 유전자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미술, 음악으로 치료를 하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할 때도 통계학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합계 출산율과 출생률, 사망률, 노령화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중산층의 평균 모습, 이런 것들은 자료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정리 요약한 기술 통계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술 통계학적인 방법을 써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디스크립션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인퍼를 하는데요. 아리 피셔로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이 추측 통계학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추정, 검정을 통해서 추론, 예측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영상에 걸쳐서 기초통계학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